다 잘 알고 있죠. 열심히 배웠어요. 독립문은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기 위해서 영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지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배우신 분들 없죠. 자, 그런데 독립문을 누가 지었다고 배웠냐면 서재필이 지었다고 배웠어요. 너무나 훌륭해서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동상까지 이 앞에서 세워둔 대접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서재필이 어떤 사람입니까? 갑신정의 주역이죠. 근데 갑신정의 주역인데 사실 서재필이 제가 여기다 앞에서 쓰는 서재필이 주역은 아니었고요. 주역은 김옥빈이었고요. 서재필은 아마 김옥빈을 따르는 젊은 인재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영식 등등 이 사람 뿐 아니라 박영효가 윤치호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이렇게 팔팔 끓는 그런 젊은 혈기로 나라를 근대화했다는 의지가 나서는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겁신정변은 실패가 끝나잖아요. 실패 끝나고 실패를 끝났으니까 이것은 반역자가 돼서 이제 도망가죠. 도망갈 때 김옥균과 서재필은 일본으로 이제 도망가고 홍영식 같은 사람은 도망을 못 가가지고 붙잡혀서 죽고 명문지하를 당하죠. 그 집이 나중에 재중원이 됐다가 나중에 지금 헌법재판소 자리에요. 서재필과 김옥균이 일본에 갔다가 이 김옥균은 미련이 남아서 한 번 더 뭘 하기 위해서 남아서 있다가 나중에 사살당하고요. 서재필은 미련 없이 일본부터 떠나서 미국으로 가죠. 거기서 10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서재필이 1895년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독립문도 짓고 독립신문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서재필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향해서 좋은 뜻은 아무리 좋았다고 치더라도 나라를 향해서 반역을 꾀는데 실패했어요. 반역자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들은 도망가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물론 여러.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오죠? 미국인이 귀화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죽이기 힘들 수도 있죠. 예. 근데 입국을 막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7, 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시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대학으로 돌아갑니까?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권이 바뀌어버리는지 민주적으로 아니면 정권이 안 바뀌어도 그 당시의 대통령이 크게 인심을 써가지고 사면을 주든지 그러잖아요. 서재필 박사는 정권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돌아왔다는 얘기는 고종이 용서를 했다는 얘기죠. 왜 용서했을까요가 핵심이겠죠. 그 왜 용서했을까의 핵심에 전 독립문과 독립신문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독립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전에 이 말씀드렸다. 독립신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배우셨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독립신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한글신문입니다. 순한글 최초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영자신문하고 같이 냈다는 거. 영자신문이 나왔다는 게 모르는 분들 꽤 있으세요. 왜 영자신문과 한글을 같이 냈지?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한글신문은 정부가 백성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죠. 영자신문은 한국 정부가 서양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글신문에는 서양의 것을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실어서 백성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서양 소식도 함께.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서재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어도 하고 국제도 받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데 모든 필요한 돈은 다 정부가 됐어요. 그럼 그 독립신문이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건 다 정부가 만든 거죠. 서재필 박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건 거의 넌센스에 가깝다. 서재필 박사는 실무 주역이죠. 그거 시키려고 용서를 한 거죠.
근데 그 서대필 박사가 영자 신문에 독립문을 완공할 때쯤에 뭐라고 쓰느냐? 독립문의 건설은 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배웠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 독립이래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지? 우리는 청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할 때는 사실상 청의 속국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청으로 독립한다는 의미, 일본 식민지로 독립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 독립? 이건 뭐, 이 독립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독립의 뜻이 뭐죠? 독립은 홀로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는 자주국이니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청에 대한 4대 교린이 조선의 외교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평화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외교정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청이 간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 속국처럼 인식하는 영향이 생각보다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럼 나 홀로 쓸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선에 나아갈 외교 정책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빨리 힘을 갖추면 되겠지만 이 나라의 힘이라니 금방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중립국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준의 서유경문에서 그 말이 처음 나옵니다. 조선이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 정세를 보면 중립국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1903년에 그 미국인 센즈라고 하는 고문을 보내고 대신 벨기에의 델쿠안이라고 하는 고문을 초청하거든요. 그 이유는 벨기에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중립국 모델로 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자, 이 독립 요 얘기는 넘어가서 이러한 영어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어문을 철거하고 이런 걸 지었다는 건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찾았어요. 이게 뭡니까? 영어문은 철거가 됐는데, 그렇죠? 영어문은 철거가 돼서 주초만 남았으니까, 근데 독립문이 안 지어졌잖아요. 여기서 이상하다고 찾아보니까 영어문이 철거된 것은 1895년 2월이에요. 그런데 독립문이 짓기 시작한 것은 1896년 7월입니다. 약 1년 반의 시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독립문을 지을 때는 아니 영어문을 철거했을 때는 독립문을 짓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더구나 1896년 7월은 고종이 아관에 계실 때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 영문의 철거와 독립 철거는 별개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독립문의 건설은 고종이 아관에 있으면서 대한제국을 새로운 국가 체제를 준비할 때 이 건물을 지은 거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고 그 독립의 의미가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은 이것이 대한제국의 건설로 가는 중간에 최초의 대외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독립문을 서재필의 독립문이라고 해석하고 배우는 게 맞나요? 난 이거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이 참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게 독립문을 짓기 위해서 영문을 철거했다라고 하는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완전. 네. 자, 그다음에 공원을 문제를 볼까요? 하고다 보면 공원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들어왔겠습니까? 조선시대는 당연히 없었겠죠. 서양에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서양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공원이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예요.
산업혁명에 의해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 이런 거잖아요. 산업혁명으로 공장의 굴뚝연기가 도시를 덮어서 많은 스모그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서 이 스모그가 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심지어는 1952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52년에 런던 대스모그가 일어났을 때 24일에 10,000명 이상이 죽어요. 오늘날 지금 현재 팬데믹이나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이게 산업혁명으로 도시는 피폐해서 사람은 죽어가고 거리에 빈민들이 넘쳐나요. 우리는 산업혁명이 오늘날 이 정도 잘 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조금 과장하면. 근데 서양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의미하느냐. 그럼 이것은 당시에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그게 공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상황을 본 미국에서는 뉴욕을 건설할 때 중앙에 센트럴파크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만든 개개인한테 다 죽이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런던의 하이드파크, 프랑스 이런 그런 산업혁명과 그런 게 겪었던 나라들은 다 공원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조선은 이게 우리의 근대의 중요한 특징은 산업혁명 없이 근대 사회로 잡아졌어요. 그럼 공장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가 매연으로 가득 찰 일도 없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도성 주변을 서울 주변을 성전 심리로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공원이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공원을 만들 때 중요했던 인물들이 박영규나 이채학 같은 그런 개혁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시기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워싱턴 공사관. 거기서 미국의 도시 미화 운동을 봤어요. 도시 미화 운동의 핵심은 보니까 이게 근대 국가의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그 핵심은 광장과 공원이네. 그래서 이채연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한성 판유이 됐을 때 가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환이 이 공원이고 다시 말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대한제국기에 서양식 근대 국가의 수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근대의 도시적 장치라고 인식했다고. 사실 파우더원 가보시면 알지만 작잖아요. 그렇죠? 자, 이 파우더원이 이것은 파우더원보다 더 이렇게 인천 자유공원이 좀 더 먼저고 독립문 짓는 데 있을 때 공원이 먼저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공원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심지의 도시공원이냐 아니냐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최초의 도심공원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도로정비 사업을 좀 살펴보면 도로정비 사업은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 1890년 10월 10일자 신문입니다. 요걸 말씀드린 이유는 고종이 악원에 계실 때 위생적으로 하는데 한성부에서 각방 각동에 방을 붙였는데 설명하겠습니다. 각방 각동에 방을 붙였는데 지금 사당을 통하여 다니는 큰 길은 정부에서 수리하거니와 각동리 거리와 적은 골목길은 그 동리로 수리하리 이 말이죠. 이거 뭐냐면 도로를 정비해서 빨리 또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 길은 정부가 할 테니까 각 집하고 각각 합시다. 그래서 빨리 위생적인 환경 만들자 이거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캠페인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큰 길가에는 시정부가 치울 테니 집 앞에는 각자 치웁시다. 지금도 하나요? 네, 지금도 하나요. 그 구조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네. 이거 그 당시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는 인천시에서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대한제국 때 그 신문을 보니까 또 고소말의 독립신문을 보니까 이런 근사한 제도가 있던데 이걸 그 민과 관이 합동해서 도시를 하는 이거 전통을 되살려 볼까? 라고 생각해서 이적을 했을까요? 참 그랬을 리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기의 역사를 보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요 비슷한 시기에 뭐 일본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어디도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저는 제가 98년도하고 2005년 두 번에 걸쳐서 뉴욕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뉴욕이 딱 그렇게 합니다. 거기 눈 많이 오잖아요. 겨울철에 눈이 오면 뉴욕 시정부가 눈 끝내주게 치웁니다. 근데 집 앞에 눈은 안 치워줘요. 근데 집 앞에 안 치워준 눈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잖아요. 눈 안 치우면 그 집주인이 모든 치료비 다 들어야 돼요. 바로 그 정책을 들여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도로정비 사업이나 최근에 우리나라 도시에서 겨울철에 하는 캠페인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미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기사를 보면은 자 이것은 한성국 한윤 이채연 씨가 작년에 내부 대신 박정영 씨와 가기에서 결정하였다가 작년이면 1895년이겠죠. 1896년 10월달 신문이 시작했는데 참 문명 진보의 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 문명 진보라는 표현은 근대 이전에 썼던 표현이 아니죠. 이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를 알고 쓴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또 하나 기사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도로정비 사업, 그 비슷한 시기 10월달에 신문인데 도로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도로를 이제 반듯하게 정비하고 위생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불법 건물 철거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보면 남대문 안 큰 길가에서부터 종로 큰 길가까지 종로 내거리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외국 상민들의 가다를 헐대 불법 건물 헐대 개국 504년 조선이 1392년에 개국했으니까 이거 1895년을 말합니다. 네, 이후에 지은 가가는 돈을 안 주고 하려고 한성구에서 남문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게 제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이 당시에 왕조 국가잖아요. 어쨌든 이게 유럽처럼 힘으로 지배하는 왕조 국가가 아니야. 사실 왕조 국가인데 불법으로 지은 건물들을 철거할 때 1895년 이후에 지은 가가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놀랍냐면 오늘날에도 무슨 개발 사업에 대해 등록을 할 때 또는 남의 땅을 불법 경작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 땅을 쌓았으면 지상권을 인정해줘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또 대부분 나라들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시대의 왕조국가 시절에도 지상권을 인정해줘서 이것을 보상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의 망조가 들었고 무능한 군주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고 망조된 나라에서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을 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게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1895년 이후에 지은 가가는 돈을 안 준다는 말 굳이 한 이유가 뭘까? 이게 돈을 받으려고 그 전에 없었는데 먼저 지었다고 해서 주장하는 건물도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개발 사업 할 때 농사 안 지었는데 이제부터 농사 지었어라고 이상한 거 심어놓는 사람들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집 있었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라의 합리적인 정책이 오늘과 비슷한 것도 놀라운데 나쁜 생각으로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개는 지금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원의 문제나 독립문의 문제나 이런 것들 가로정비사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만의 모습, 또는 대한제국이 어떠한 가치인지 이것이 좀 뭔가 다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남이 써준 역사, 가르쳐준 것을 선생님들이 거짓말했을 거라고 안 믿잖아요. 군사부일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 거짓말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우리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행히 여기 있는 것도 보시면 독립신문이 다 한글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이 독립신문들 서비스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하루 신문이 뭐 2페이지나 4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학교 다니실 때 그러나 아래아 같은 거 이미 없어진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꾸준하게 하시기 쉽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밟으면 이거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야 조선 말이 아닌데 또 어떤 거는 우리가 배운 거 맞네 이렇게 돼요. 오늘날에도 신문을 보시면 그 신문을 보시면은 어떤 신문을 보면은 또는 외국의 유명 저널에서 신문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문을 보면 우리가 공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게 그게 막 쓰일 수 있는 거죠. 독립신문을 보시면은 독립신문을 보시고 나서 어떤 거 보면 야, 이 조선은 대단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 조선은 이런 썩어 이때도 썩었구나 이러니까 비판을 받지 이렇게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일본 사람이 정리해 준 걸로 외우지 마시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이 모습이 뭐냐면 이게 동대문에서 여기에 보는 녹지가 있는 이 부분 이게 종묘입니다. 이 부분이 동대문에서 종로 쪽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요게 다 가갑니다. 이런 것을 다 철거하고 여기를 반듯하게 한 다음에 전차를 놓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도로폭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20m로 정리합니다. 이게 보면 조선 최대 20m였었어요. 구간마다 넓은 데도 있고 20m면요 자동차 길이를 하면은 4차선 도로입니다. 인도 포함해서. 잘 생각하면 이런 도로가 6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역사 도시가 많다고 하는 유럽의 도심에 4차선 도로폭이 3km 넘게 있는 도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죠. 단컨대 없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도시계획자 측면에서 굉장히 놀랄 만큼 잘 되어 있는 도시였었어요. 이게 남대문로입니다. 남대문로에 이것도 철거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고, 이게 명동공원도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근대 도시 면모랑 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비숍 여사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책을 쓴 사람이 이 사업이 이루어가기 전의 모습, 후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문명 개화의 길을 갔다는 것,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종이 이제 아간 파천을 거쳐서 그 대한제국을 출범시킨다고 했죠. 출범시킨 다음에 도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은 조선시대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왕이 있는 궁궐을 중심으로 앞에 육조거리를 두고요. 전조조, 후시는 뒤에는 중국은 뒤에 시장을 두는데 중국은 평지의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뒤에 가능한데 우리는 평지의 시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뒀어요. 그다음에 저 좌조 그 종묘 왼쪽 오른쪽 사진 이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구조 배치상 때문에 육조거리, 광화문로, 종로, 남대문로라는 이 큰 간선도로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러한 오른쪽에 있는 도시 구조에서 조선시대 가장 정치적 중심, 상징적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광화문과 그 앞에 있는 육조거리, 그렇죠? 자, 여기가 정치적 중심이고 상징적 중심인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기능적 중심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기능적 중심은 이 종로와 남대문 남대문 요게 보신각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역사 시간으로 배웠던 유기전. 유기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종로 내거리에. 그러면 상징적 중심과 기능적 중심 두 개의 중심을 갖는 도시가 조선 500년 동안 유지됐어요. 그런데 1897년에 대한제국이 출범을 해요. 이 정동에서. 그러면 황제가 경복궁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정치의 중심, 여기가 정치적 중심이 되겠죠. 근데 황제는 이쪽으로 왔는데 조선의 행정기관이었던 육조는 여기에 여전히 있었어요. 불편하잖아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광화문 내거리에서부터 요 앞까지 태풍로까지 여기 서울 공장까지 길이 좀 이렇게 있지만 이 당시엔 길이 없었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길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주변에 이 정도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간선도로가 이 정도 이렇게 보조
주간선도로가 아니라 한 중로 정도의 거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새로 뚫습니다. 세종로에서부터 대학로까지. 그 다음에 소공로를 뚫어요. 왜 소공로를 뚫냐? 여기에 하늘의 대자를 되는 홍구단을 뒀죠. 자, 이렇게 되면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정치적 중심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6조 거리로 가장 이쪽 연결한 도로가 만들어졌고요. 조선시대 때 상권의 중심인 남대문로랑 연결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을지로, 남대문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서서문으로 가는 길, 이쪽 무교로 가는 길. 이렇게 되면 이 대학원 앞은 서울의 중심가로가 다 한 곳으로 모이죠. 그럼 명실상부의 기능적 중심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족 500년 동안 두 개의 중심 구조를 가졌던 도시가 대한제국 출범과 함께 하나의 중심으로 재편된 거죠. 그리고 오늘의 서울은 이러한 도시 중심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대한민국 때 굉장히 놀랄만한 서울의 근본적인 도시 구조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